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최석주 장학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시기 전에 아마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이 세션의 주제를 아실 겁니다. 저희 비퍼 세션의 주제는 에듀테크인데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지는 이 에듀테크라는 곳 아래에 나와 있는 서브 주제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배움의 확장 그 너머라는 세부 주제에 대해서 오늘 에듀테크를 활용하여서 어떻게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혼자서는 불가능하고요. 저는 역량이 부족해서 오늘 세 분의 에듀테크 전문가들과 함께 배움이 에듀테크를 통해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고 우리 교육 공동체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발제를 듣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 시간에 발제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려야 하는데요. 화면 조정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추후에 본인이 발제하실 때 인사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인천 서흥초등학교 정명근 선생님, 가자중학교 오세민 선생님, 인천 신영고등학교 김대현 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현장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천여자중학교 임혜정 교장 선생님, 인천 가원초등학교 황창선 교장 선생님, 송원초등학교 박인재 선생님, 상인천중학교 이현숙 선생님, 그리고 연수고등학교 정미정 선생님, 검암초등학교 임혜경 학부모님께서 직접 참여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더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계시고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온라인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일일이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려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함께하는 마음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너무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션을 위해서 바쁜 일정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발제자 그리고 온 오프라인 참석자 및 토론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세션은 9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먼저 세 분의 선생님들의 발제를 20분씩 3번 듣고요. 그 발제가 끝나면 그 발제 속에서 궁금하신 것 또는 평소 에듀테크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들을 발제하신 선생님들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통해서 세션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은 줌 채팅장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어느 분에게 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효과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 자료집은 인천 혁신교육 한마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발제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발제는 인천 신영고등학교 김대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수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인데요. 그 업무를 담당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 중에 한 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되게 큰데요. 김대현 선생님께서 배움이 일어나는 에듀테크 기반 활용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신영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배움이 일어나는 에듀테크 활용 수업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 이야기거리는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 그리고 에듀테크.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교육과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나 개념 좀 한번 짚어보고 그것과 에듀테크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에듀테크와 교사의 역할, 에듀테크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 이 2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듀테크 활용 수업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학교 수업을 통해서 적용했던 부분들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씀 이제 주제가 처음 나왔는데 사실은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실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교육부가 교육 인적
자원부였죠.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교육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1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그 교육의 목적이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그 자아를 성취해 나가고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의 목표가 이제 21세기에는 어떤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그런 인적 자원을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자아를 성취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쪽으로서 우리 교육이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목표 속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가르침과 배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교육의 목표가 변한다면 당연히 교육의 초점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차원에서의 교육이라면 거기에 맞도록 교사가 가르치고 또 거기에 맞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고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돼야 되겠지만 21세기의 미래 사회에서는 자아 성취를 위해서는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또 그 배움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설계를 하고 자아를 실현 나가는 이런 쪽으로 우리 교육의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네 앞으로는 이제 기존에는 가르침 중심의 학습이었다면 이제는 학생 배움 중심의 수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말이 에듀테크라는 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인데요. 예전에 전근대 시대에는 사실은 교육이 하이테크였습니다. 최첨단 기술이었죠. 그래서 뭐 정식 학교는 아니었지만 서당이라든지 또는 도제 체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시대의 최고의 기술이 교육을 통해서 전수가 되고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 이후에는 사실은 학교가 그런 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면에서 매우 뒤처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저희 군대보다 늦은 학교라고 썼는데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라서 뭐 군대를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군대를 제대한 지가 한 30년 됐는데 그 92년도 6월에 제대를 하고 92년 8월에 학교에 왔습니다. 근데 92년 6월에 제대할 때 제가 근무하던 부대 연대사령부에 286 AT 컴퓨터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학교에 들어와 보니까 컴퓨터가 없더라고요. 그때 기한할 때 기한지에다가 볼펜으로 써서 기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지나니까 학교에 286 XT 컴퓨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만큼 학교가 산업화 이후에 이 테크놀로지하고는 이렇게 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교육이야말로 이 미래 사회에서 가장 하이테크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마다 컴퓨터가 단 한 대만 있어도 아이들은 그것을 찾아낼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그게 그 아이들의 삶을 바꿔놓을 겁니다. 요거는 그 잡스가 이제 그 애플을 창립을 하고 제일 처음 한 일이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상으로 보급하는 일. 그랬을 때 그거에 관련된 인터뷰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환경이 주어지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사가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묶어놓고 제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애플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애플을 통해서 교육의 새로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디지털 이런 사회를 선도하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그 무엇보다도 하이테크가 적용되어서 교육에 활용되면 그 효과는 충분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에듀테크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개별화, 그다음에 상호작용, 생산적, 창의적, 창작, 다양성, 리얼리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에듀테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 예전 그러니까 저희 성인들은 하나의 교실에서 수많은 학생이 제가 중학교 때는 한 교실에 67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아놓고 선생님의 분필끝만 바라보면서 같은 내용을 암기하고 같은 내용을 문제로 푸는 그런 것들이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교육은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죠. 아이들의 지적 수준과 관심도에 따라서 개별화 수업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개별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에듀테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사의 분필만 가지고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호작용 이것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또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움이라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에듀테크이고 따라서 에듀테크를 통해서 이전에 일방적인 수업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수업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 일반적인 강의와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에듀테크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에듀테크가 하는 개별화 수업, 상호작용, 생산적, 창의적, 창작적이고 다양성이 이런 특성들이 결국은 학생들의 배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학생이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가운데 익히고 깨닫는 그런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에듀테크가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에듀테크가 교육 현장에 들어왔을 때 교사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느냐? 기존의 수업 중심의 교실에서는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였습니다. 교사가 전문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하고 그것을 교육학적 방법으로 잘 꾸며가지고 뛰어나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의 뛰어난 언변과 뛰어난 그 수업 기술과 이런 것들이 교실 현장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지식 전달로서의 수업은 이미 교사가 아니어도 아이들은 인터넷에서 자판만 두드려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에듀테크가 학교 현장에 들어왔을 때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자 또는 뛰어난 강의자, 강사 이런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배움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가라는 그런 배움을 조직하는 자, 배움을 유발하는 그 설계하는 사람일 뿐더러 수업을 맥락화해서 이것이 학생들이 아까 했던 배움에 이르는 그런 배움에 이를 수 있는 맥락을 설계하고 만드는 그런 역할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변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교사의 역할과 에듀테크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혹자는 이제 에듀테크가 너무 강조가 되면 교사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에듀테크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그 에듀테크라는 기술이 교사를 100%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기술은 교사를 도와주고 교사는 기술을 활용하는 그러한 그 교실이 수업이 앞으로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이제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변화하는 그 상황에서 에듀테크를 통해서 학생들의 배움을 어떻게 더 확장시키고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그 길이 변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에듀테크를 활용한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에 원격 수업을 하면서 그 이 에듀테크 활용이 많아졌는데요. 사실 저는 그 전부터 이제 거꾸로 수업을 했습니다. 거꾸로 수업은 수업에 관련된 내용은 집에서 미리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해오고 학교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건데 그 활동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에듀테크가 주류는 아닌데 그 중에 써봤던 이런 몇 가지 기능들을 활용해서 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구글 맵입니다. 구글 맵을 통해서 지금 여기 제시하는 그리스 문명 지도 만들기라고 했는데 이건 세계사에서 한 거고 한국사에서 할 때는 우리나라 문화재 지도 만들기 뭐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가 시대별로 시기별로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는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 문명 지도 만드는 걸 이제 이렇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라. 구글 맵 학생들한테 이제 컴퓨터실이나 여기서 컴퓨터실에서 구글 맵을 가동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여기 보면 지명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주고 찾게 합니다. 먼저 수업 저걸 하기 전에 공부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찾는 방법, 지도 만드는 방법을 안내를 하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 지도를 이렇게 만드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각 도시마다 그 도시가 써 있고 그 도시 안에 그 도시의 특성과 연협과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정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 문명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 반도 육지를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각 도시를 찍어 보니까 그리스라는 사회가 육지뿐만이 아니라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터키까지 아우르는 그런 이 일대 지역이고 그리스라는 나라가 해양 세력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석 맵인데 이 보석 맵은 사실상 학생들 활동 수업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기본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그 수업 방법인데요. 이제 제가 수업 들어가는데 학급마다 이제 진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1, 2반은 보석 맵을 했는데 3반 수업할 때 코로나 환자가 증가해가지고 원격 수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반은 저 보석 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보석 맵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구글 닥스를 활용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원격 수업 도구로 사용하는데 구글 닥스를 활용해서 학생들 번호마다 색깔을 부여하고 그 색깔에 해당하는 칸을 학생이 이제 내용을 채워서 공유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보석 맵의 그 활동을 대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플리커스 카드는 많이 활용하는데 이제 수업 퀴즈 형성 평가하거나 이제 수업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활용하는 건데요. 이런 카드가 개인마다 카드가 주는데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들고 있는 카드가 모양이 다 다르죠. 저 모양을 다른데 이제 그 다른 모양 위에 정답이 이제 작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라 A, B, C, D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A면 A를 위로 가게 카드를 들고 B면 B를 위로 가게 카드를 드는데 아이들마다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A고 누가 A를 들고 누가 B를 들고 컨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고 학생들이 답을 제시를 한 다음에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저거를 쫙 스캔을 하면 아이들의 정답이 선생님 컴퓨터로 일률적으로 싹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문제를 맞고 몇 문제를 맞았는지 이거 다 이렇게 수합해가지고 금방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HP 리빌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요즘에는 이제 VR이 그 유행하는데 이건 VR은 아니고 AR을 활용하는 수업인데 이 HP 리빌이라는 앱을 깔면 증강현실 상황이 구현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이런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게 한 다음에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쪽에 궁예 사진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궁예 사진을 이 HP 리빌이라는 앱의 화면에다가 띄우면 화면으로 비추면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면 이제 과자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이었는데요. 이렇게 교실 곳곳에 힌트가 문제가 있는 것을 감춰놓고 아이들한테 이제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찍어보게 하는 거죠. 찍어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또 어떤 힌트가 나오는지를 가지고 문제풀이 하는데 활용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패들렛은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제 패들렛으로는 지금 뭐 수업 성장일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나서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을 매 시간은 아니고 단원이 끝날 때 중단원 끝날 때마다 이렇게
이번에 배운 거를 본인이 배운 거를 정리해서 써보세요 해서 패들렛에다 이제 주기적으로 알림을 주면 학생들이 그거를 패들렛에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서록 작성 같은 거, 제가 이제 올해는 수업할 때 이제 독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읽은 분량에 대한 느낌을 매 시간 이렇게 패들렛에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느낀 거를 쓰는데, 어떤 아이는 아예 안 쓴 아이도 있고 제목만 쓴 아이들도 있고 이제 쭉 차분하게 쓴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수업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직소 퍼즐이나 도미노를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과학과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교과에 필요한 직소 퍼즐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묶는 도미노 관련된 그런 수업을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할 때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짝을 맞춰야 되는 번거로움을 이 프로그램이 대신해 줍니다. 선생님이 A와 B의 단어만 입력해 놓으면 그 프로그램이 뭐 세모, 네모, 마름모, 동그라미 이런 모양으로 알아서 이거를 이렇게 쭉 교사가 선택한 모양대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퍼즐을 맞추게 하는 그런 수업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기본적으로 교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꼭 정답을 찾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가 공부한 것도 확인하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 배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육 환경이 변화하고 또 그러면 교육의 목표도 변화하고 그래서 학교도 변화해야 할 때 이런 에듀테크가 교사의 변화하는 역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대현 선생님의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에듀테크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에 따른 학교의 변화와 선생님들의 준비, 그리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특히 에듀테크가 교사의 자리를 좁히는 게 아니라 교사가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이 참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궁금하신 내용이 많으실 텐데요. 줌에 계신 분들은 그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잘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발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에듀테크와 그것을 활용한 사례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나가서 에듀테크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발제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 왜라는 주제로 인천 서흥초등학교 정명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 서흥초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정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아주 화면이 안 떴네요. 지금 화면이 이게 최대화가 안 돼 있어요. 예, 제가 맡은 주제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 왜라는 주제를 골라봤는데, 사실 전환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적용 또는 활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왜 디지털을 활용하면 좋은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제가. 예, 고맙습니다. 제가 꼽은 아젠다는 첫 번째로는 시대의 변화와 교육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디지털로 하는 학생 기록 및 성장 관리, 그리고 블렌디드로 해보는 학생 중심 수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노트북이나 PC 같은 거 이렇게 뭔가 문서를 만들거나 하시다가 화면을 이렇게 터치해 보신 경험들,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는 혹은 부모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경험들이 좀 왕왕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요즘에 한 몇 년 전부터는 PC보다는 그 뭐 태블릿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문서 자료도 만들고 수업 자료도 만들고 있어서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집에서 노트북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작업을 할 때 저도 모르게 무심코 화면을 이렇게 드래그 할 때가 있어요. 작동도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저희 성인들에게는 조금 그렇게 자주 있는 경험은 아닐 텐데 반대로 요즘의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좀 더 흔한 거죠. 그래서 지금 TV를 터치하는 어린이들의 모습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넣어놨는데 실제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뭐 부모님이 노트북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옆에 와가지고 화면을 터치하면서 조작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TV조차도 내가 화면을 터치하면은 뭐가 움직이겠지.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을 이용해가지고 화면을 터치하는 게 되게 일상적인 생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터치하면 뭐가 조작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과는 다르게 요즘 아이들은 저희가 뭐 이제는 너무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은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접하는 디지털을 접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죠. 그렇다면 근데 교사는 어떤가? 혹은 교사를 떠나서 학부모나 보호자분들, 뭐 이렇게 교사분들이나 학부모들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뭐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니까는 디지털에 대해서 좀 너무 낯설게만 느끼나?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보면은 요즘 시대에는 이미 디지털 기술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뭐 온라인으로 요즘에 다른 분하고 연락할 때 집 전화 쓰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집에 전화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어떤 메신저를 이용해서 소통을 한다든지 뭐 사진 같은 것도 그런 걸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고 또 반면에 뭐 어디 가서 사진 같은 거 찍은 다음에도 사진을 인화해서 뭐 누군가에게 나눠주기보다는 이제 사진을 바로 메신저로 공유하거나 클라우드에서 서로 같이 공유해서 보는 어른들조차도 성인들조차도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니까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그럼 어떤가? 사실 교사들이라고 해서 지금 뭐 디지털 기술이 낯설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여기 라떼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뭐 교육 경력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제가 발령 초기 때 떠올려 보면은 학년의 부장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심부름하는 학생들을 한 명씩 이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주요 내용을 이렇게 뭐 이렇게 부장 선생님이 메모를 해두면은 그거를 각 반에 돌려가지고 회람을 돌리는. 그래서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이 그걸 확인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교내 메신저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뭐 복사를 한번 하려면은 교무실을 가야 되고 칼라 출력은 뭐 좀 하기 힘든 뭐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교실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어요. 앞에 선생님께서 우리 교육 환경의 변화가 좀 늦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제가 발령 초창기 때만 해도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교실의 변화가 많이 생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죠. 19세기 교사가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 근데 요즘 시대에 그 말을 쓰면은 굉장히 안 맞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조금 있으면은 사실 21세기에 태어나신 선생님들도 곧 나오게 되고 게다가 교실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 건물 자체는 아주 오래됐을 수도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프라는 이미 21세기인 거죠. 그래서 교실도 이미 많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수업이라든지 학급 운영에 적용하는 거는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디지털 작정하고 혹은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시대는 이미 변해오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실이라든지 교육 환경도 이미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도로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전환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앨런 케이라는 유명하신 뭐 컴퓨터 공학자라고 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기술이란 당신이 태어난 뒤에 발명된 기술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접하고 이런 것들은 걔네가 그거를 할 때 기술을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접근하지 않거든요. 그냥 부모님들이 쓰는 걸 받고 자기도 그냥 이렇게 얼핏얼핏 써보면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제가 지금 막내 딸이 4살이에요. 근데 얘가 집에서 아이패드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앱을 잘 켜요. 그리고 그걸로 이렇게 뭔가 그림도 그리고 뭐 활동도 하고. 근데 그거를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비슷한 활동을 만약에 저희 부모님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은 아마 제 부모님은 그거를 배우셔야 될 거예요. 이거 화면이 어떻게 해야 켜지냐. 그냥 이렇게 제스처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돼요. 이거조차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아이들은 그냥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게 저희한테는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 새로 나오는 것들이 배워야 되는 거긴 한데, 근데 과연 그게, 저는 이분의 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과연 새로운 기술은 항상 어렵기만 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어렵다면은 저는 어려운 거는 좀 나중에 배워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금 디지털 기술 중에서도 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에 관해서 제가 어떻게 학급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학생의 학습 결과물 관리인데,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학생들의 학습지예요. 학습지들을 제가 전부 다 스캔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온 지는 제 기억으로는 2012년? 그쯤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10년 정도?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게 됐던 이유가 나중에 학기 말에 학생들의 교과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성적을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학생이 어떻게 했지? 그것들을 좀 찾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학습지라든지 수행평가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 그 안에서 그거를 막 골라내는 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이게 분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까? 좀 더 쉽게 찾을 수 없을까 했다가 제가 찾은 방식이 그래, 이거를 디지털 자료로 모아놓자 해가지고 당시에 제가 스캐너를 사서 조그마한 휴대용 스캐너를 사가지고 그게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썼는데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뭐 이렇게 뭐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또 좋았던 점이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학생들한테 나눠주기도 편하고요. 너네 학생들의 결과물을 다시 한번 공유해 주는 거. 우리 반이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은 보호자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전달을 해줄 때도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럼 언제 이거 스캔을 하고 있어? 만약에 제가 10년 전이라면은 이런 발표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라고는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시기에는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그냥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스캔이라고만 검색해 보시면은 스캔하는 앱들이 엄청나게 많이 떠요. 그럼 거기에서 그냥 무료 프로그램, 저희 그 별표, 별점 높고 리뷰수 많은 거 있죠? 그냥 어떤 것이든 설치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은 너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너무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학습지도 학생들이 공책 필기한 것도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은 가정에서 보호자분들도 우리 아이가 뭐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그럼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아이가 집에 여러 명 있다 보니까는 이거를 모으는 게 되게 부피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캔해 가지고 저장해 놓고 다시금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에 있지만 만약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라면은 그냥 학생들한테 맡겨도 돼요. 학생들이 사실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앱 한번 설치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결과물 스캔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저는 지금 6학년을 하고 있고 몇 년째 6학년을 하고 있어서 저희 반 애들은 이렇게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공책도 자기가 스캔해가지고 보낸 거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선생님들께서도 혹은 보호자분들도 이 스캔앱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그런 학습 기록을 남겨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온라인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구글 클래스룸을 쓴 지는 한 18년도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는 코로나 전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런 거는 코로나와는 상관없이 편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전면능교 때 엄청나게 많이 썼던 것만큼은 아니었지만은 어떤 프로젝트 수업을 하거나 장기적인 뭔가 과제를 수행할 때 제가 구글 클래스룸 혹은 다른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그 과제를 생성을 해놔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가 한 것들을 이렇게 문서화해서 올려놓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에 결과물을 스캔해가지고 올려놓으면은 그게 제가 수시로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19년도 때의 모습인데, 제가 당시에 일주일 정도 어쩌다 보니까 학교를 비우고 멀리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 프로젝트의 개인 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려주고, 그리고 매일매일 거기다가 선생님은 없지만 저 오늘 어떤 거 했어요라고 자기 평가를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면은 선생님이 교실에 없지만은 확인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해가지고 피드백을 줬던. 그래서 저는 이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교실에서 언제든지 시간대에 상관없이 교사가 또 원하는 시간,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다양하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어떤 에듀테크 강의를 나가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코로나도 좀 그렇고 전면 등교 하는데 뭐 굳이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쓰면 훨씬 더 편하고 좋은데 옛날에 무슨 광고처럼 이거 좋은데 뭐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네 뭐 이런 느낌으로. 자,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구글 클래스룸에서 제가 냈던 모든 과제들에 대해서 성적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확인해 보는 건데, 나중에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받아 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놨을 때 학생이 과제가 어떻게 이루어졌었구나, 중간에 이 친구가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했구나, 이런 면이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사뿐만이 아니라 학생도 자기가 온라인 교실에 올렸던 과제들을 이렇게 쭉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적 그 과제가 있으니까는 그거 들어가서 한번 뭐 다시 돌아보세요 하면은 저희 반 학생들은 지금 그때 과제를 찾아서 자기가 다시 보완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좀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보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저 학습지 잃어버렸어요. 물론 아직도 저는 종이 학습지를 쓰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온라인 문서는 그런 분실의 위험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학습 관리가 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덕분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로 어쨌든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초등교사다 보니까는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아이스크림이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뭐 티셀파, 엠티처 뭐 여러 플랫폼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제가 올해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는
M티처의 저 AI 클래스라는 건데 이게 학생들은 회원가입 필요 없이 교사만 그냥 회원가입해서 무료고요. 온라인으로 수학 시험이라든지 뭐 과학 평가 같은 걸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저희 교실에서 스마트폰이나 학교의 태블릿으로 참여를 하고요. 나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학생의 뭐 각 학습지에서의 수행 평가 결과 그리고 성취 수준별로 얼마나 도달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자기 기록은 자기가 언제든지 다시 로그인해 가지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은 회원 가입을 안 하지만 자기 그 정보 그냥 학급 번호하고 비밀번호 자기가 설정해서 들어가면은 계속 같은 정보가 뜨기 때문에 학생들은 저희 학급 학생들은 자신의 수학 학습을 이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의 또 종이를 이렇게 뒤적거릴 필요 없이 그냥 이거 들어가서 보면은 분석된 자료가 나오니까는 저는 보기가 편한 거죠. 그리고 특히 어떤 시간에는 매 시간 이걸 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건데 어떤 때는 평가를 온라인으로 본 다음에 교사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 반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가 떠요. 우리 반에 예를 들어서 뭐 60%의 친구들이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럼 그거를 한번 제가 보고 이 부분에서 우리 반이 지금 보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수업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짚어주는 그렇게도 수업에 반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등에 애였지만은 저는 이제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인데 칸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칸 아카데미는 제가 쓴 지 조금 오래됐는데 이거는 교사가 아니어도 그냥 가정에서도 쓰기가 좋고요. 사실 외국에서 시작한 서비스인데 교육 서비스인데 취지는 그거예요. 누구나 다 무료로 공짜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외국 칸 아카데미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강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초등 어린아이 수준부터 뭐 대학 수준까지 각 주제별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번역이 된 게 수학하고 코딩 쪽인데 근데 수학을 제가 잘 썼던 게 수학은 학생들의 성취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뭐 할까? 저희 반 애들은 빨리 풀고 수학 시간에 시간이 남는 친구는 아까 선생님께서도 설명했지만 저도 거꾸로 교실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도와줘요. 또래 교사가 돼서. 근데 때로는 또래 교사 활동이 필요 없을 때는 그 친구한테 칸 아카데미 들어가서 그 여러분이 하고 싶은 주제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6학년쯤 되니까는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한 아이가 선생님 그 음수의 곱셈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저는 당황했죠. 선생님 문과다. 초등에서는 음수가 안 나와 친구야. 그래가지고 대신에 우리 칸 아카데미 보면은 거기 중학교 수학도 다 있거든. 그거 들어가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하니까는 그 친구는 정말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익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유치원 수준의 수학부터 대학 수준의 수학까지도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활용해 보실 수 있고 가정에서 보호자분은 학생을 내 자녀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자녀한테 혼자 알아서 하게 해도 되겠지만 칸 아카데미의 이런 분석 화면 같은 거고요. 문제를 어떤 걸 주로 틀렸는지 뭐 몇 퍼센트의 학생들이 틀렸는지 그리고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은 각 학생들이 얼마나 진도를 나갔는지 뭐 이런 식으로 보기 편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 좀 부족한 점이 보이는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꾸로 교실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도 좀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때 뭐 수업 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영상이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게 나중에 어떤 친구가 뭘 잘 몰라요.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사회에서 위도와 경도를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또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은 잘 이해 못하는 친구는 그럼 그거 디딤 영상이 있으니까는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남는 시간에 좀 더 보면서 익히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생의 그 학습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적용을 해왔었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디지털 기술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식이 뭐냐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라든지 시간, 범위, 이 삼각 트라이앵글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내가 뭔가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은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에 품질을 유지하려면은 비용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물건의 생산 범위를 좀 줄이거나 그래야지만 품질이 유지된다. 마찬가지로 내가 비용을 엄청나게 투자했다. 그러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거나 같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줄이거나 더 많은 뭔가 결과물을 산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인데 이게 교육에서 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했을 때 시간 혹은 비용에서 굉장한 좀 절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을 좀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지 같은 게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제가 검색 몇 번만 하면은 그 과제물들이 쭉 뜨기 때문에 예전처럼 서랍을 열어서 이걸 막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학습지를 모아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학습 또는 학급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최근에 다른 연수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저희 교사들을 이제 전문가라고 많이들 표현을 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근데 그분이 근데 전문가란 뭘까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저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끊임없이 배우고 그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저 얘기를 듣고 저는 좀 약간 반성을 했어요. 아, 내가 요즘에 이런 분야에서는 내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는 뭐 더 이상 뭘 할 필요는 없지. 이걸 일단 잘 써봐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얘기 듣고서는 아, 그래. 뭐 디지털이라고 해도 내가 모르는 거를 좀 더 찾아보고 배우고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더 그 내 스스로를 연찬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를 요즘 좀 내가 안 했었구나.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디지털 기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이미 쓰고 있는 것들 거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내 교실, 내 수업에도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한 발씩 더 나아가는 그런 전문가로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이 세션 사회를 맡았을 때 그 초등에서 나오시는 분 얘기를 들었을 때 에듀테크에 대해서 대가이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특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디지털의 전환은 필요하고 교육은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이 저는 인상 깊었고요. 마찬가지로 질문은 잘 생각해 두셨다가 마지막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마지막 발제인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수업 모하니 수업 발굴 원정대라는 그 코너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 코너에서 한 분이 이제 여러분이 나오셨지만 그중에 한 분이 게임으로 이제 수업을 하시는 모습을 설명을 하셔서 와 이런 것도 있구나 너무 재밌었는데 그분이 오늘 세 번째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게임으로 공부를 재미와 몰입으로 모두를 사로잡는 게임 수업이라는 주제로 가자중학교 오세민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스크 벗고 해도 되나요? 마스크를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적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영어교사 오세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일상에서 게임 많이 하시죠? 게임 하나만 있으면 공부하기 싫을 때 또는 심심할 때 대중교통을 탈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러한 점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방과후마다 게임장에 가서 자주 놀았습니다. 네, 뭐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날릴 수도 있었고요. 또 보스몹을 무찌를 때 그 쾌감과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그 기록을 깰 때 오는 성취감이 너무 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을 더 이상 게임장까지 가서 즐길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게임은 요즘 더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포인트를 쌓아 보상을 받거나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주어진 쇼핑 미션을 수행하고 배지를 받을 때 게임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때 활용되는 게임들은 모두 우리들의 그 쇼핑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고 우리의 지갑을 여는데 톡톡히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 게임이 교육 분야에서 또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부와 멀어 보이는 게임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한다는 걸까요? 오늘 그 방법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그리고 그 교육적 효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게임으로 공부를 재미와 몰입 모두를 사로잡는 게임 수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교실 수업의 게임화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교실 수업의 게임화 수업 사례와 활성화 방안 순입니다. 그럼 먼저 제가 교실 수업의 게임화를 시작하게 된 이유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테드에서 발표를 진행한 켈리 페이지 또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 즉 디지털 정보 문해력이죠. 이 능력을 크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더 이상 학생과 교육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디지털 네트워크상에서 살아가고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우리 모두가 길러야 할 필수 역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에 발표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바닥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또 최근에 발표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국영수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디지털 정보 문해력을 길러줄 수가 있을까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 영어 교과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영어 교과 입장에서 디지털 정보 생산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매개 언어인 영어, 또 국제 공용어인 영어로 된 정보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조차 앞에서와 유사한 문제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영어 읽기 동기 및 읽기 능력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영어 읽기 동기 점수의 경우 5점 만점에 2.7점, 영어 읽기 능력 검사 정답률의 경우 24.5%라는 낮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습 동기마저 낮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길러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혁신적인 방법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을 찾게 되었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2002년에 닉 펠링에 의해 처음 이용된 용어로 게임이라는 단어에 무엇과 하기를 의미하는 피케이션을 접목해 생겨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2011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게이미피케이션 서밋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게이미피케이션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활용되어 오고 있고요. 또 교육 분야에서조차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매개, 방법으로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은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며 또 학습 자체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리기 위해 게임 디자인 요소를 접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의 접목으로 학습 동기와 학습 능력을 끌어올린 사례들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또 교육의 게임화를 가능하게 하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8가지의 공통된 게임 디자인 요소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줄거리, 포인트, 레벨, 진행창, 보상, 배지, 피드백, 리더보드였는데요. 각각의 게임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게임 디자인 요소들을 활용해서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학습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침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국내 중등 영어 학습자들이 스마트폰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포노 사피엔스 세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감안해 이들이 좀 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에 노출될 수 있도록 앱 형태로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제가 개발한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학습 소프트웨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게임 수업의 시작은 게임 사전 스토리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 게임 디자인 요소인 이야기 줄거리가 적용되어 있고요. 게임 사전 스토리의 기본적인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읽기 시험을 망친 한 학생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 영어 읽기 박사가 되기 위해 영어 읽기 전략을 습득하러 떠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영어 읽기를 어려워하는 국내 중등 영어 학습자들의 현실과 연관된 스토리로 학습 목표를 알려주고 학습 동기를 부여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현재 이 게임 사전 스토리 영상 디자인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린 거고요. 네. 그럼 이어서 제가 개발한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학습 소프트웨어들을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스케치웨어 코딩 앱을 활용해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간단하게 이미지와 버튼 형식으로만 구현을 했습니다. 게임 디자인 요소, 레벨, 포인트, 진행창, 보상, 배지, 피드백을 적용을 했고요. 학생들은 이 앱을 활용해서 영어 읽기 게임 과제를 수행하며 영어 읽기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읽기 게임 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포인트 총합이 100이 넘으면 레벨이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레벨업에 대한 보상으로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배지와 피드백을 글과 이미지 형태로 제공받게 되는데요.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해주고 바람직한 행동의 결과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결과를 끊임없이 알려주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또 왼쪽에 영어 읽기 게임 과제를 수행하는 그 화면 하단에서 항상 진행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진행창은 역할은 학생이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바친 그 노력의 정도를 시각적으로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를 통해 다음 영어 읽기 게임 과제 도전에 대한 그런 동기를 장려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시도로 파이썬 코딩을 활용해서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파이썬을 배운 적이 없고요. 학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디지털 정보 검색을 잘하면 구글 및 유튜브 검색을 통해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다 습득할 수가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독학을 진행을 해서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파이썬 코딩을 통한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프로그램이라서 컴퓨터와 노트북으로만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거는 파이썬 코딩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마침 당시에 제가 컴퓨터실을 영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중학교 1학년이 모두 노트북이 지급됐기 때문에 그거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동일한 게임 디자인 요소를 적용을 했고 스토리, 디자인, 그리고 기능 면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검색을 통해 뭐 세계 1위 하는 이런 시각적인 디자인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직접 그걸 참고하여 그리고 이렇게 구현해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 시도로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학습 앱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학습 앱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중등 영어 학습자들이 국내 중등 학습자 전원이 해당이 되겠죠. 그들 모두가 포노 사피엔스 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다시 앱으로 돌아왔고요. 좀 더 고퀄리티 앱을 개발하고자 필요한 플랫폼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유니티가 게임 개발에 적합한 플랫폼으로 주목받는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고요. 또 때마침 인천교육청에서 유니티 심화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신청을 했고요. 여기서 얻은 그 지식과 또 구글 및 유튜브 검색을 통해 얻게 된 그런 디지털 정보를 토대로 독학을 진행을 했고 다음과 같이 3D 앱을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동일한 게임 디자인 요소를 접목을 했고요. 스토리, 디자인, 기능 면에서 모두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현재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앱이고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이는 것은 리더보드인데요. 게임 디자인 요소 리더보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게임 수업 마무리 때 활용됩니다. 학생들은 리더보드를 통해 본인의 그런 노력을 다른 학생과 비교한 상대적인 순위로 확인하게 되고, 이를 통해 얻은 경쟁심은 다음 영어 읽기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개발한 게이미피케이션 학습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수업 도입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학습 내용과 앱 이용법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학생은 게임 사전 스토리 영상을 시청하며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또 학습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어서 수업 전개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영어 읽기 게임을 수행하며 영어 읽기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영어 읽기 전중 후 단계별로 습득한 이 과제들은 영어 읽기 전략 습득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이 습득한 전략을 활용해 영어 읽기 본문에 대한 이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영어 읽기 중 단계에서 교사의 본문 수업을 병행하여 아이들의 이런 본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도가 올라가도록 하였고요. 또 학생들이 그 영어 읽기 게임 과제 정답을 맞추는 과정에서 리더보드 순위를 올리기 위해 실시간으로 점수를 누적하며 경쟁심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각 단계별 마무리 때 교사와의 오답풀이 과정을 추가해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충 설명을 통해 모든 학생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리더보드를 통해서 본인의 노력의 정도를 상대적인 순위로 확인하게 되고요. 경쟁심을 통해 다음 영어 읽기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사가 학습 요점과 각 단계별 영어 읽기 전략들을 다시 재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개발하는 본 앱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무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충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실 수업의 게임화 결과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영어 읽기 동기 평균 점수와 영어 읽기 능력 정답률이 사전 검사 결과 대비해 이렇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게임 디자인 요소를 통해 학습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참여하고 몰입한 결과 이와 같은 교육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실 수업의 게임화는 제가 한 것처럼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학습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으로도 도전하실 수가 있지만, 좀 더 단순하게 게임 디자인 요소들을 수업 설계에 적용하거나 웹사이트형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교수형 게임 도구들을 개발하는 것으로도 실천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 여러분들 중에 교실 수업의 게임화에 도전하실 의향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간단한 게임 디자인 요소의 접목 또는 지니얼리와 같은 웹사이트형 플랫폼을 통해 교과형 탈출 게임 제작 등으로 시작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실 수업의 게임화는 더 이상 선생님이나 교육자 또는 전문가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학생들도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의 경우에는 2022년에 글로벌 스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는 학생들도 스크래치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어 교육의 게임화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도 이에 등록하여 현재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더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이용법이 간단한 플랫폼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후속 연구 진행을 통해 더 혁신적인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이런 교수학습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게임 수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영어교사 오세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그 레드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작가가 겨울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거기 레드킨이 나와요. 이 레드킨은 제자리에서 계속 더 빠른 효과로 달리는데 그 제자리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앨리스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빨리 달리시는데 멈춰 있어요? 라고 했더니 주변의 시간이 너무 빨리 변해서 내가 그만큼 달리지 않으면 뒤처진다라는 말을 해서 레드킨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시대의 흐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교사들도 많은 전진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오세민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게임이 되었건 어떤 부분이 되었건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씩 발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발제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을 할 건데요. 세 분 발제자분들을 앞으로 모셔야 돼서 잠시만 오시는 동안 기다려 주시면 바로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20분 정도이기 때문에 빨리 질문을 해주지 않으시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채팅으로 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꼭 그 질문을 해주실 때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질문을 해주실 때는 꼭 어느 분께 질문을 하실 건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질의응답이 오면 앞에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하나만 더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여기서 진행을 하고요.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서의 질문을 먼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맥락 전문가, 교사는 이제 에듀테크가 할 수 없는 것이 교사는 맥락 전문가, 또 배움 유발 설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싶고요. 맥락 전문가라는 말은 또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이제 수업에서 저희가 개별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지식이 서로 연결돼서 어떠한 새로운 지식을 그 창조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고려한 수업을 설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텍스트가 그냥 텍스트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콘텍스트를 형성을 해서 상호간에 연결됨으로써 새로운 이제 지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1 더하기 1은 2야라는 것을 가르쳤다면 이제는 그것을 학생들이 그런 그 원리를 한 서너 가지를 가르치면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안하고 그 설계하는 그런 거가 이제 맥락 전문가가 되겠고요. 이제 배움 중심, 배움 유발 설계자라는 건 바로 이제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배움을 일으킬 것인가. 아이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거기서 하나 더 다른 걸 또 찾고 또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거를 설계하는 수업이 그래서 일방적으로 교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학생과 학생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수업을 짜야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하시는 분께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분께 동시에 부탁을 드린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좀 한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지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데 정명근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뭐냐면 에듀테크를 교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에듀테크 사용 방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데 이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그 비중이 많으면 수업 진도가 늦어지고 너무 간략히 하면 학생들이 따라오지 못하는데 고민이 심하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들은 아직 적용을 하고 있지 않은 편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학생들이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그 학생들이 점점 그런 거에 능숙해진다면 그러면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 수업 시간에서는 기술을 배우는데 그렇게 중점을 두면서 시간을 투자하진 않는 편이고,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 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하고 해보고 싶은 게 분명히 생기고, 만약 그런 게 있을 때는 별도로 방과 후에 혹은 동아리 같은 걸 조직해서 이런 걸로 같이 뭔가를 또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걸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동참하게 해서 같이 하는 경우는 있고요. 또 그런 친구들이 여러 명이 만약에 또 생기면은 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이제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교실 수업에서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걸 할 때 지금 이거를 예를 들면은 예전에 뭐 컴퓨터 가르치듯이 뭐 제어판부터 뭐 이거 하나하나 다 가르친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이 수업 때 이걸 써야 되는데 그럼 딱 그 부분만 활용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기능을 가르쳐 주는 데에 대한 시간 투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에서 조금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되셨으면 답변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러면 잠깐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요. 그 오세민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발표해 주신 게 중등 영어 교과의 사례였는데요. 사실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게 꼭 영어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데 다른 교과에 혹시 적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그렇다면 효과가 어땠는지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우선 네, 게이미피케이션에 관한 이런 교육적 효과들은 최근에 EBS 채널을 통해서 방영된 사례들도 있는데요. 물론 교실 수업의 게임화를 제가 한 것처럼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이런 학습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으로도 실천하실 수가 있지만 여러 뭐 초등학교 사회교과 또는 중학교 역사교과 등등에서 그 찾아본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수업을 설계하신 후에 필요한 게임 디자인 요소를 하나씩 접목하시면서 교실 수업에 게임화를 구현하신 사례들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를 통해 우선 게임화를 실천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게임 디자인 요소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아이들이 좀 더 학습에 참여할 수 있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흥미를 높이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과에 적용하시더라도 그에 관한 교육적 효과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뭐 관련 기사나 뭐 EBS 영상 자료들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없으실까요? 네, 마이크로 답변. 선생님께 지금 했던 말씀하신 거랑 연계해서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면은 그 순간에 배운 거를 가지고 성취를 느껴서 리더보드에서 나온 랭킹을 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영어 교과다 보니 영어나 수학은 기본적으로 수준차가 되게 큰데 리더보드를 통해서 계속 좌절감을 느끼는 친구가 생기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항상 하위는 하위, 상위는 상위인 그런 과목이 있잖아요. 또 아까 정명근 선생님 말씀하셨던 칸 아카데미에서도 저도 굉장히 영감을 얻었는데 결국은 개별화로 가야 되는데 그 칸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워낙 단계가 많아서 애들이 자기 수준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은 이제 업그레이드 각자의 개별적인 업그레이드를 볼 것 같은데 아까 리더보드 같은 경우는 동시에 참여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랭킹이기 때문에 오히려 좌절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까. 그런 거가 사례가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이제 예방하셨거나 아니면 대처를 하셨는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저도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 영어 읽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영어 읽기 게임 과제들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기 전 단계, 중 단계, 후 단계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아이들에게 과제를 전달을 했고요. 따라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전 단계부터 도전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문제에서 점수를 획득하는 사례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의외로 이전에는 영어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어려워하던 친구들이 어떻게든 수업에 집중을 해서 리더보드 순위를 올리기 위해 또는 보상을 받기 위해 정답을 맞추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이도를 극복한 사례인데요. 이런 긍정적인 사례들도 확인할 수 있었고 나중에 기술이 좀 더 발전이 되고 제가 이런 코딩 쪽을 좀 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요즘에 뜨는 이런 AI 기술들을 또 활용을 해서 이런 개별화된 과제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이를 통해 또 점수를 쌓아 리더보드 문제에서 이런 수준별 차이가 없을 수 있도록 이런 마련하는 방법을 또 계속해서 연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회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했는데요. 아까 질문하셨던 분들의 성함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은 강누리 부장님이시고요. 아까 그 채팅을 통해서 질문하셨던 분은 상정초등학교의 아닙니다. 답변해 주신 분이고 그 인천 중산중학교의 김재호 선생님께서 아까 해주신 질문을 답변 드렸고요. 지금 채팅창에는 상정초 안성모 선생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고 본인도 이렇게 답변 댓글 다시면서 잘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도 적극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사전에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제 주변에 있는 분들께 질문을 먼저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질문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고 이분들께 어떤 걸 물어보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김대현 선생님께 질문이 있었어요. 그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러니까 에듀테크라는 게 어디까지 범위일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한번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에듀테크의 범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발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육의 목표라든지 교육의 개념 자체가 학생의 배움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 에듀테크가 교육에 적용되는 부분은 사실은 초창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듀테크는 지금 수업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훨씬 더 그 범위가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 질문은 사실 네, 현장에서 질문이 나와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여중 교장 임혜정입니다. 제가 디지털 교육이 디지털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교육이 디지털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또 많거든요. 학습의 효율성이나 효과는 다 좋은데 우리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없었던 학생들이 학교를 안 오면 학교 폭력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교육이 디지털화 되면서 디지털 학교 폭력도 생기고 그리고 애들은 안 보이는데 애들끼리 그 수업에서 디지털 교육이 시작이 되니까 생활 환경 속에서도 SNS나 이런 디지털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 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세 분은 그 교육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오세민 선생님 뭐 앱도 개발하는데 와 이거는 22세기 교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세 분 다 훌륭하신 분인데 세 분이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교육이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교육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성년자를 가르치는 교육자잖아요. 그랬을 때 같이 이런 교육이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꼭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들을 세 분이 아마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아이들이 다 긍정적인 생각과 어떤 그런 이타적인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애들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가정에서 충분히 그런 좋은 교육적인 환경 속에서 올바르게 그런 습관화가 된 애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거든요. 교육의 디지털화, 생활에서도 디지털화 돼가지고 그랬을 때 특히 이제 서흥초등학교 정명근 선생님이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거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학교 현장에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진짜 뭐 모든 교사들이 다 하실 만한 고민을 얘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 학급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내에서 그래도 가장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 기기를 많이 쓰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도 저는 학생들의 핸드폰을 가지고 수업에 적용을 좀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의 개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렇게 쓰다 보니까는 수업 시간에도 개인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했을 때 수업 활동을 하다가 이제 뭐 툭을 주고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잠깐 웹툰을 본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학생들하고 그에 관해서 좀 다모임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 학생들도 알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좀 수업에서 잘못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인식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학생들 수준에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그런 걸 좀 함께 다잡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학교에서의 교육만으로는 정말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저는 보호자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종종, 저는 이게 뭐 학부모 소통 밴드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글을 올리는 편인데 그때 그런 거에 대해서 종종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학급에서 마침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소모하는 소비하는 용도로만 쓰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유튜브를 보고 뭘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수업에서 그런 것들을 좀 녹여내려고 하고 있고, 그 가정에서도 학부모님들이 단순히 학생들의 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면에만 주목해서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가정에서도 학생들하고 뭔가 그걸 이용해서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같이 얘기해 보시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는 그러면서 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거는 지금 시대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학생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좀 그런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필요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인천시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교육감님 공약 사업으로 내년부터 6년 동안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시작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가 보급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노트북으로 시작했지만 뭐 조사에 따라 꼭 노트북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지급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고민 또 선생님들의 고민은 아이들이 수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오세민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면 사실 그런 부작용과 함께 선생님들의 두 번째 고민은 아이들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디지털 네이티브지만 선생님들 중에는 아직 그런 능력에서 조금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좀 쉽게 디지털을 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뭐 지원 방안이나 아니면 본인이 하셨던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저는 교실 수업의 게임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화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직접 코딩으로 이런 관련 교사학습 도구들을 개발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보조되는 플랫폼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지니얼리 같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웹사이트형 플랫폼을 활용해서 관련 도구들을 개발하실 수가 있고요. 또 요즘 최근에 개발되어 나온 앱들을 살펴보시면 특히 AI 앱을 위주로 자세히 살펴보면 선생님이 좀 더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것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이용하고 있는 AI 영어 회화 앱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대시보드 현황판에서 아이들이 접속을 했는지 여부까지 또 과제를 수행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되어 있고 또 아이들이 앱으로 그냥 버튼만 누르면 쉽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식으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직 앱이나 이런 사이트 같은 거 익숙하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뭔가 조금 거부감이 드실 수가 있고 많이 이용하는데 걱정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인데 만약에 내가 뭔가 AI든 게임이든 앱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그건 개발자의 잘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개발자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대중화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앱이나 플랫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우리가 찾아야만 한다면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하여 선생님들이 직접 개발할 수 있고 또 아이들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연수나 뭐 공유 이런 사이트 같은 거를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업무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뭐 의무화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야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어느덧 이렇게 시간을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5분인데요. 그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저는 여기 서 있기만 했고 세 분께서 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참여하셨던 분들 오늘 소감 간단히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순서대로 발제하신 순서대로 김대현 부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에듀테크가 한편으로는 교사에게 이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저희는 에듀테크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그 개념과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저희 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도 민감할 수 있지만 입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치우친 것들을 에듀테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고 그랬을 때는 교육이 훨씬 더 선순환될 수 있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에듀테크 활용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대현 선생님께서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에듀테크는 계속해서 확산돼 나갈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면서 기술이 발달하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저는 에듀테크라는 용어 자체도 쓰이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렇게 저 함께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기술보다는 이걸 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어떤 것들을 더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도 두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오늘 제 발제 자체는 시간이 좀 짧아서 교사의 입장에서의 디지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 학생들에게도 그 디지털을 통해서 좀 더 자신들의 창의성이라든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선생님들의 에듀테크에 관한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에듀테크를 통해서 이전에는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것들을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펼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에듀테크를 통해 수업에 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기존의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아이들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하고 전문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또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셔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또 선생님들은 앞으로 이 에듀테크로 아이들을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것 같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에듀테크들과 그 활용 방법들이 개발되고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이제 준비된 순서는 모두 마쳤고요.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저는 정명근 선생님의 말씀에서 가장 동의가 됐던 게 준비됐던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각자의 발제자분들의 말씀만 들었어도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텐데 세 분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듣다 보니까 더 많이 부족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부족했던 부분은 앞으로 교육청이나 다른 곳을 통해서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온 오프라인 참석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션의 만족도 조사가 오늘 이 종료 후에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니까 꼭 참여하셔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 분명하게 얻은 것은 에듀테크가 교육의 무조건적인 답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사회 교육의 한 축이 될 수 있고 고민하고 있는 방향의 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한 것이 앞으로의 인천 교육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하게 될 수업에 작은 불씨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발제자분들과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